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린 시절 밥상에 앉으면 어른들로부터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음식은 오래 씹을수록 소화도 잘 되고요. 또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씹는 기능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약해지고 그만큼 씹는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사실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매거진에서는요,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줄 치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치아 불편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호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 뜻하지 않게 좀 치아를 상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또 치과를 반드시 내방을 해야 되는데요.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치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생 쓰라고 만들어진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빠지는 이유가 흔히는 이제 충치에 의해서 빠지기도 하고요. 네. 또 풍치라고 하는 잇몸 질환 그리고 이 외에도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가 빠지는 경우가 실은 나이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네. 젊은 층에서는 충치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노년층에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잇몸 질환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충치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라면 타겟되는 치아 하나, 두 개 정도가 빠지는 데 반면에 노년층에서 잇몸 질환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라면 결국에는 전 치아에 거의 다 이완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치아가 한 번에 빠지는 그런 양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치아를 상실하지만요, 노화로 인해서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실한 치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은 치아가 없으면 되게 많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면 네. 건강도 나빠지고 또 뭐 성인병이라든지 당뇨 같은 이런 것들도 잘 이완이 되고 심지어는 뭐 치매도 잘 걸릴 수 있다는 네.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상실된 치아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요. 가장 흔히 아시는 부분이 크라운 앤 브릿지입니다. 크라운 앤 네. 브릿지는 쉽게 설명하면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가운데 없는 치아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방식이 좋은 경우는 실은 양옆에 치아가 건강할 때는 별로 좋지가 않고요. 네. 이미 상실된 치아가 양옆에 있고 상실된 부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에는 크라운 앤 브릿지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건 틀니죠. 근데 틀니라고 하면 보통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전체 틀니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만 상실하는 경우에도 부분 틀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임플란트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치아를 상실하셨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본 치료 방법이 아무래도 좀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임플란트가 정말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실은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네. 자연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치아에 있는 구조물이 또 임플란트에는 없고 임플란트에 있는 구조물이 자연 치아에 없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아가 단단하게 있을 수 있도록 뿌리가 있겠죠. 네.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플란트에서는 매식제가 되겠습니다. 이 매식제가 이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잇몸뼈하고 어떻게 잘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튼튼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지대주가 있고요. 네. 이 매식제와 지대주를 연결하는 중간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치아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치주인대 조직이라 그래서 압력 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큰 힘이 가도 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걸 씹거나 네. 세게 씹었었을 때 느끼지 못하니까 임플란트가 부러지기도 하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아에서는 갖고 있는 면역 기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가
세균 감염이나 외부 공격에는 훨씬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자연 치아와는 좀 한계가 조금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치과 가기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망설이고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임플란트 치료가 통증이 정말 그렇게 큰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실은 많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임플란트 신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원장님 이거 많이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주 다행인 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근데 술식마다 조금 다르고 뼈 이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네. 아프거나 덜 아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아프지는 않고요.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통증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를 좀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네. 이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또 연구를 했겠죠. 근데 통증의 방법에 따른 통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절개를 넣느냐 절개를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볼 네. 수 있습니다. 절개 시술은 가장 기본적인 시술인데요. 절개를 하게 되면 골막이 박리가 되고 이 골막 하방에 신경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통증이 조금 더 많고 아무래도 박리를 하니까 또 피도 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피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증가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많이 열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상당히 좀 길죠. 근데 예. 요즘에 많이 하는 수식이 또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 수식이거든요. 네. 근데 무절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증이나 출혈이 좀 적고 그리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도 훨씬 적고요. 상대적으로 또 빠른 치유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절개 시술과 무절개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 또 간략하게 들어보셨는데요.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아무래도 하지만 바로 씹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자연치아의 역할을 대체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걸릴까요? 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환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심으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매식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기 치아처럼 기능을 하려면 뼈하고 붙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뼈하고 붙는 기간이 필요할 때 골질이 단단한 하악의 같은 경우는 평균 3개월 정도 뼈하고 붙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상악의 같은 경우는 평균 6개월 이상 필요하거든요. 상하기 조금 더 걸리네요. 그렇죠. 위에 뼈가 조금 더 이렇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매식제가 튼튼해지면 그 네. 이후에 이제 머리를 올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식사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평균적인 기간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임플란트 또는 치아가 불편하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주점하시고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창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의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나 뭐 통증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한 임플란트 치료법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 실은 기술 개발은 환자의 니즈에 따라서 개발이 되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지 않느냐 아니면 좀 빨리 씹어 먹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기술이 흔히 말하는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3차원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기술을 만드는 건데요. 구강 내 환경을 3D 스캐너로 스캔을 뜨고요. 3차원 CT 상에서 중첩을 시켜서 이제 외부 구조물과 내부 구조물을 확인을 합니다. 네.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가이드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고 그러면 최소 절개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네. 통증도 좋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컴퓨터로 3D로 미리 뭐 알아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또 식립 위치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기존의 임플란트 이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기존의 임플란트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제 인공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구강 본뜨기를 하는 반면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스캐너를 통해서 3차원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3차원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통합을 시켜서
수술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전 모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수술 전에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골질이 풍부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보철 제작에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정밀 가공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잇몸 절개 부분에서도 통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 절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보조 장치 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오네스 또한 기존의 6에서 7회 이상의 필요했던 부분들이 케이스에 따라서는 최소 3회 정도에서도 보철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좀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의 수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도 이런 모의 수술이나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좀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잘 사용이 되려면 아파트를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철골을 얼마나 튼튼하게 깊이 길게 심어줄 수 있고 또 하중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종전의 방식대로 만약에 심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을 충분히 피해서 심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의 시술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을 피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계획을 한다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또 네. 골질이 풍부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식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땅에다가 또 네.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고 좋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보다 좀 좋은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임플란트 치아의 식립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설명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임플란트를 기존의 종전의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네. 보통은 뼈가 좋은 데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치에 맞춰서 보철을 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형식이죠. 예를 들면 뼈가 좋은 부분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머리를 올리기에는 너무 뒤쪽에 심은 거죠. 네. 그래서 보철의 형태가 상당히 앞쪽으로 위치가 좀 기울어져 있죠. 틀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힘을 받을 때 아무래도 앞쪽으로 먼저 받기 때문에 또 좋은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D로 먼저 보철의 형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그러면 보철의 형태에 따라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위치에 맞춰서 정확하게 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중에 맞는 이런 형태가 아닌 좋은 형태의 임플란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식립 위치를 좀 잘못 식립을 하게 되면은 불편함이 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식립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여러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앞서서 들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료 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를 좀 보이는지도 좀 설명 도와주시죠. 일단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해서 더 치료 기간이 짧은 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술식에 따라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보철까지 올라가는 기간 동안 여러 번의 네오네스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골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대로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식립 이후에 바로 보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간도 조금 짧아질 수 있는 네네. 거죠. 조금은 짧아질 수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짧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치료 방법에 따라서 내원 횟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 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본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이세요. 네, 여성분이시네요. 네, 여성분. 60세 여성분인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골질이 되게 약하고요. 틀니를 오래 사용하셨기 때문에 뼈가 거의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하기 아주 어려운 형태였는데 네. 틀니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제 틀니를 바꾸고 싶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치과를 안 오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실 수 있죠. 예, 네. 안 아픈 방법을 좀 고안을 해달라. 그리고 네. 임시 틀니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계속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환자의 식립 이후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 거상술을 이 무절개 술식을 통해서 바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임시부처를 당일 제작해서 바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니 사용 기간이 전혀 없었고요.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친구분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신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네. 자, 이 사례가 좋았던 분들 좀 만나보셨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치료법 선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69요. 네, 69세시고요. 69세. 자,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옛날에 이제 위에 이빨 가운데가 이렇게 좀 비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뭐 했단 말이에요. 세 개를 떼어서 그렇게 갈고 그렇게 씌우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번에 다시 했어요. 네. 다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밑에 이빨도 잇몸이 안 좋다고 임플란트로 양쪽에 2개를 심고 가운데는 그렇게 씌고 해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 조금 오래 몇 달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TV를 보니까 뭐 무절제 있고 절제 있고 막 그렇게 막 빨리 할 수 있고 한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방이라 그것이 아직 없어서 이제 거기 이제 병원에 가서 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관련된 궁금증이신데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일단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환자분께서 앞니 부분에 대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 치아가 올라갈 때까지 보통은 한 6개월, 3개월 정도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죠. 식사하시다가 툭 빠지기도 하고 말하시다가 툭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보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치부거든요. 전치부 같은 경우는 하중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은 당일날 바로 보철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물론 뭐 최종 보철물까지 올라가는 기간은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보철을 올리는 건 운이 좋다면 뭐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치아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짧은 기간으로 네. 조금 더 심미적인 보철을 올릴 수가 있죠. 네. 자, 시청자님 좀 걱정하셨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기간이 조금은 단축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치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내원와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상담을 마쳐봤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이처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임플란트에 관련된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송채원 원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임플란트 사례를 좀 만나봤었는데요. 만성 치주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 사례였습니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치아 상실 부분의 원인에서 고년층에서는 대부분 이제 치주 질환에 의해서 네. 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치주 질환은 세균에 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주 질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기존의 세균에 의한 공격 때문에 임플란트도 쉽게 상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만성 치주염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잇몸 치료나 뭐 스케일링이 되겠죠. 그리고 구강 내에 있는 이제 세균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더 튼튼하고 오래 임플란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더 튼튼하고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요, 꼼꼼한 치료가 필수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뼈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골 이식 수술까지 병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환자들에게 좀 해당이 될까요? 네, 그 임플란트 상담을 오시면 환자분들이 또 이제 흔히 물어보시는 게 제가 뼈 이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근데
뼈 이식을 한다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무밭에 물을 심는데 무보다 밭이 작으면 물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많이 위축된 경우에 이런 크게 임플란트를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네네. 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자가치아 뼈라든지 아니면 네. 인공뼈를 만들어서 적절한 폭경과 높이를 만들어주기 위할 때 골리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게 치아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골 이식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와 골 이식 수술을 함께 받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나 치료 기간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골리식을 한다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뼈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인공적인 뼈가 들어가서 그 뼈가 자기 뼈가 될 때까지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하악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상악의 경우는 6개월까지도 필요하게 되고요. 네. 전통적인 방법을 썼을 때는 이렇게 자기 뼈가 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그 기간이 또 다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골 이식 수술을 그렇죠. 하게 되면요. 네, 근데 예. 골리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또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골 이식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치료 기간이 조금은 늘게 되고요. 또 역시나 상악과 하악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환자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골 이식 수술을 함께 병행하신 분이네요. 설명 네. 들어볼게요. 지금 보여주시는 환자분은 55세 남한이신데요. 네. 담배를 아주 오래 피셨고요. 이가 이렇게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틀니조차 끼지 않으셨었거든요. 식사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아주 마르셨고 많이 나이가 들어 네, 보이셨었어요. 좀 그래서 불편함이 많으셨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왜 이 치과를 안 오셨을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네네. 환자분이 대외 생활도 좀 잘 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뼈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종이장처럼 얇았기 때문에. 그래서 덜어는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임플란트에 대한 통증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한번 권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일 준비를 다 하고요. 이제 수술을 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주 많은 임플란트를 당일 다 심었죠. 그렇네요. 보시면은 뼈 이식도 아주 예쁘게 잘 됐고요. 네. 근데 이 뼈 이식을 하거나 할 때도 절개선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통증을 거의 경험하지 않으셨고요.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아래 치아가 있었는데 이제 발치를 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했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바로 당일날 보철까지 올린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 위 하루에 네, 다 하루에 씌워진 다 해서 건가요? 예. 보철까지 올려가지고 틀니가 없이 자기 임플란트로 물론 임시 치아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환자분이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또 환자분을 또 많이 소개시켜 주신 네, 감사한 네. 분이셨습니다. 예, 좀 합병증도 있으시고 치아가 많이 없으셨던 케이스인데 아주 성공적인 치료 사례입니다. 또 치아의 상태마다 이런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례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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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시청자님? 지금 저는 63세인데요. 예. 네. 이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지금 불편하진 않은데, 네.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네. 임플란트 했는 지가 한 10년 약간 넘었어요. 네. 네네. 그런데 한 10년 넘었는데, 그 전에 왜 임플란트를 해놓고 하면은, 여보세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충치도 하나씩 있어갖고, 빼갖고, 보철 하다가 안 돼갖고, 그냥 풍치도 있고 이래갖고 다 뽑았어요. 네네. 이 있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걸리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한 10개월 걸리는데, 이에, 맨 안에, 어금니, 네.
뼈 이식도 하셨고. 그 틀니를 했거든요. 아, 아래쪽은 네네. 틀니를 하셨다고요? 네, 네. 위에 그 밑에는 여러 개 이렇게 심어갖고 이제 그 저걸 보철을 다 했는데 위에. 위에는 그래갖고 지금 아. 사용하는 데는 큰 그 지장이 없어요. 그 전에 내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네. 임플란트 작업 시작하면서 담배도 끊고 다 하고 아유, 잘하셨네요. 음식을 먹으면은 뭐 먹고 나면 또 양치질도 하고 지금까지 이래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질긴 나물 있잖아요. 나물 종류 이런 걸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질기다 하는데 나는 이제 좀 질기다 이런 감각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가 다시 이제 바꿀 수 있나 이제 그거 한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에 틀니를 쓰시는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할 수 아이, 있느냐 이런 건가요? 그건 이제 병원에 가갖고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 이제 틀니를 바꾸는가 뭐 밑에 거 위에 거 다 바꾸느냐 이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네, 네. 그 이제 가능한가? 그거 이제 좀 여쭤보려고. 네, 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틀니를 오래 끼셨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이 뼈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요. 나이가 많으셔도 그리고 뼈가 거의 없으셔도 지금 위쪽에는 틀니를 쓰시고 있지만 틀니를 쓰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사례처럼 임플란트를 충분히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시고 이거 바꿀 수 있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뭐 치과에 오셔서 네. 한번 내방 검사를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틀니를 오래 착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가 좀 약해져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골 이식술로 또 병행이 가능하시니까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좀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상담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02-6677-0012번 주점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임플란트 치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치아를 받쳐주는 지대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 지대주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지대주를 사용해야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도와주셨어요.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대주라는 거는 위에 임플란트 머리를 올리기 위한 중간 연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대주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성 지대주가 있고 개인 맞춤형 지대주가 있는데요. 예. 기성 지대주는 쉽게 말하면 기성복이랑 똑같습니다. 양복을 맞출 때 기성 양복이 있고 또 맞춤형 양복이 네. 있죠. 근데 기성 양복이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체형이 일반적으로 평균에 맞다면 기성 양복도 충분히 괜찮고요.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성 지대주도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환경이 평균에 가깝고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써도 나쁘지는 네. 않은데요. 맞춤형 지대주를 써야 되는 환경이 있겠죠. 예를 들면 환자분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거나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면 기성 지대주보다는 맞춤형 지대주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치료가 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꼭 맞춤형 지대주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기성 지대주를 사용하는 것과 개인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 기성 지대주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야 되니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머리 크기를 충분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위에 올라가는 크라운과 지대주 사이에 유격이 상당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탈락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잇몸 부분의 형태가 환자한테 맞춰서 만들어질수록 더 예쁘고 또 관리가 잘 되는 환경이 그렇죠.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맞춤형 지대주 같은 경우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충분한 크기를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지대주가 올라갈 수가 있고 때문에 임플란트와 지대주 사이에 유격이 별로 없어서 탈락 같은 것도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환자의 해부학적 형태에 맞춰서 이 끝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훨씬 심미적이고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머리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대주에 따라서 뭐 관리도 쉽고 또 수명도 조금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보철물에도 종류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설명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임플란트도 실은 자연 치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에도 최근에 많이 쓰는 보철들을 이제 임플란트에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지금 보여지는 가장 마지막 거, 이 PFMA라는 걸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죠. 이거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금속을 베이스로 해서 도자기를 올리기 때문에 금속의 강도와 도자기의 신미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계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탈락도 잘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도자기 부분이 파절이 잘 돼요. 특히 임플란트 보철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씹는 힘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깨져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장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짝반짝거리는 골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한테 더 맞춰져서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미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거죠. 가장 치아랑 색깔이 적합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엄청 단단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큰 힘이 가해져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무엇보다 전체가 다 하얗기 때문에 아주 심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보철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셨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임플란트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70 안 합니다. 네. 자, 치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지금 이걸 했는 데가,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걸 밑에, 네네. 위에도 완전히 걸다가 또 해가 다 빼가지고 위에도 틀리고, 네. 밑에도 지금 틀리거든요. 완전 그래, 틀리죠. 이걸 네. 내가 사진을 만일에 찍어가지고, 네. 이게 딴 사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올해 10년 일 됐으면, 뼈가 심어야 된다. 그 뼈를 심어가지고, 그래, 하려면 1년 걸린다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그 1년 걸릴 것까지는 뭐 할 필요 안 했겠나 싶어가 내가 여태까지 안 하고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 심을 수 있는 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심으면 되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원장님께 바로 또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틀니를 사용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사용하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실은 틀니를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잔존돼 있는 골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계속 이제 틀니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처음에는 조금 잘 맞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사가 어려우신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틀니를 사용하셨다면 뼈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뼈가 너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틀니를 또 한 1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하신 다음에 보철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최근에 내비게이션 같은 방식을 쓰게 된다면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치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면서 틀니 사용 기간이 없이 보철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이제 어떤 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전신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그런 게 궁금하시면 반드시 이제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골 상태하고 또 합병증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조금 위험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뼈를 치유되는데도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감염 관리도 좀 어렵기 때문에 술식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 틀니를 끼우는 기간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네. 환자분의 이제 몸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게 네, 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료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합병증이나 또 이 뼈의 상태를 가장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담 후에 또 치료를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송창호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임플란트 시술 후에 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는 이게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치아보다 훨씬 튼튼하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아보다 되게 약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임플란트는 치아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구조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압력 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큰 힘이 가해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와 이 매식제와 지대줄을 연결하는 중간 나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잘 풀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렇게 좀 흔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가 풀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무엇보다도 임플란트에는 면역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는 세균이 공격당했을 때 그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면역 기전이 많지만 임플란트는 그게 결여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세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더 빨리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실은 임플란트는 더 단단하다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 심어놓고 나는 10년 동안 치과 안 가도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훨씬 주기적이고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자연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그 어머니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네. 엄마 나이가 지금 이제 55이시거든요. 아, 네, 네. 55이고요. 예,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어머니가 예전에 그 임신 중에 어금니가 좀 부식이 돼서 네. 거의 이제 바닥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까지는 크게 불편을 못 느껴서 그냥 그대로 두셨는데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더 닳았는지 빈 공간이 더 느껴지고 좀 씻는 게 불편하셔서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게 뿌리랑 그런 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지 해서요. 네. 아, 네. 실은 치아가 닳아졌다고 했는데 닳아졌지만 뿌리가 만약에 튼튼하다면 임플란트보다는 자연 치아를 살려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3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는 대합치가 그러니까 반대편의 치아가 머리가 없는 부분까지는 다 자라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가 건전하다 하더라도 머리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반대쪽 대합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뿌리 상태가 만약에 많이 좋지 않다면 임플란트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예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를 억지로 막 이렇게 살려가지고 보철을 씌웠는데 씌워놓고 한 6개월 만에 이가 빠지면 너무 난감하겠죠. 네.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가 좀 건강하시다면 자연치아를 좀 살리는 방법으로 가보시고요. 뿌리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임플란트를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올바른 시술도 아무래도 중요하지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치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좀 하실 것 같고요. 또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정 박사님도 지금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치료에서 비슷한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과 의사들마다 사실 치료 그 계획이라든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좀 배우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 주위에서 보면은 그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송창호 원장님,
교정 치료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은 치료인가요? 일단은 치아 교정이란 말 뜻을 먼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치아 교정이란 말 뜻은 말 그대로 치아를 바르게 고쳐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치아 교정하면은 자료화면처럼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펴주는 것만을 교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튀어나온 입을 안으로 넣어준다든지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수술 교정 혹은 임플란트나 보철 같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해주는 것 또한 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삐뚤어진 치아 교정에 대한 그 사진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진 보면서 그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삐뚤삐뚤한 치아 교정, 삐뚤삐뚤해진 치아 교정을 보시면 일단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교정 치료하면 이렇게 삐뚤삐뚤하신 분들이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이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후를 보시면 이 삐뚤삐뚤했던 치아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예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다음 사진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요. 이뿐만 아니라 입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 또 입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교정을 요즘 최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교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아무래도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삐뚤한 치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이 넣는 경우에 또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돌출입 교정이라고 하면 발치, 이를 빼서 하는 발치 교정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가만히 두고 하게 되는 비발치 교정으로 나눌 수 있긴 하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치과에 오셨을 때 환자분들께서 많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를 과연 빼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십니다. 실은 치과 하면은 무섭다, 아프다, 이런 공포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를 빼느냐, 빼지 않느냐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치아 교정을 방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크게 이를 빼는 발치 교정 그리고 이를 빼지 않는 비발치 교정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를 빼느냐 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이 결정이 되고 치료 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치를 하느냐 비발치를 하느냐를 나누는 기준은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보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골격, 두 번째는 공간 부종량, 세 번째는 외모 변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각각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각각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골격 치료에 따라서 골격에 따라서 얼마나 발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새 아이가 나오는데요.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 아이가 나오는데 새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위턱뼈하고 아래턱뼈가 어느 정도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골격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급 이 손을 보시면 위턱뼈하고 아래턱뼈가 조화가 잘 되어 있을 때를 1급이라고 하고요. 위턱뼈보다 아래턱뼈가 조금 더 작은 경우를 2급, 위턱뼈보다 아래턱뼈가 조금 더 큰 경우를 3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1급은 정상인데 2급, 3급으로 갈수록 비정상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은 1급, 2급, 3급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심하다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위턱뼈하고 아래턱뼈의 길이 조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그냥 나누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아적인 형태에 따라서도 골격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치아는 첫 번째 제1대구치와 송곳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금니가 위 어금니하고 아래 어금니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 있는 1급,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아래 치아보다 위에 치아가 조금 더 나와 있는 2급, 반대로 마지막 그림은 윗치아보다 아래치아가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3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골격이 왜 중요하냐면요. 골격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일수록 환자분들이 교정 치료를 함에 있어서 발치를 되도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골격적인 부조화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발치 교정 자체보다는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창 원장님, 그렇다면 저의 하관 골격은 어떤 편인가요? 우리 원장님 제가 보셨을 때는 미남 골격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일단 미남이라고 얘기 들으니까 예. 기분 좋긴 하시겠어요. 아, 예, 뭐 기분은 좋은데요. 뭐 그런데- 사실인가요? 사실은 이제 또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건 엑스레이도 네. 또 찍어봐야 되잖아요. 원장님 살을 조금만 빼신다고 하면 훨씬 더 골격 미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박사님 그 처방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간 부족으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제 발치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실은 이제 공간 부족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간 부족량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무밭에 물을 심겨주는데 무밭 자체가 작은 경우 혹은 무밭은 정상인데 이 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물을 가지런하게 심을 수가 없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밭이 작은 경우를 무밭 자체를 키우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 개수를 줄여주면서 물을 가지런하게 피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가 많이 삐뚤삐뚤할수록 발치의 확률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무밭 자체를 키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발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하셨을 때 이 공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성장기, 혼합치열기 아이들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제분이 이가 좀 삐뚤삐뚤하신데 이를 빼는 방법을 피하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실은 전문가에게 이른 시기에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발치를 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발치 교정에 필요한 세 번째 상황이요. 이 외모 변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외모 변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장님? 일단은 외모 변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손가락을 다 같이 이렇게 손가락이요? 똑바로 세우시고 자, 코하고 턱 끝을 이렇게 한번 대보시죠. 원장님도 정 박사님도 되게 예쁜 외모신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렇게 같이 되셨을 때 입술이 살짝 닿은다. 자, 손을 들어보실까요? 그 손 드셨던 분들 다 입이 약간 나오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입술에 힘을 좀 빼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입술에 힘을 살짝 빼셨을 때가 제일 좋죠. 이제 레스팅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에서 발치를 하느냐, 발치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지금 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안모 변화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돌출되었다고 느끼셔서 발치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는 발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돌출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치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입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안모가 나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발치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의 기준 중에 제가 생각해서는 안모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 발치 교정을 통해서 이 턱이 좀 작아지거나 뭐 얼굴이 좀 작아지는 미용 효과들 때문에 발치 교정을 갖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발치 교정과 외모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원장님? 흔히들 발치 교정을 하면 살이 좀 빠지고 얼굴이 좀 갸름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인데요.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악국 내에서 치아가 차지하는 공간이 일정 공간이 있을 텐데 발치를 하게 되면 공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제 생각에는 실은 이를 빼면서 이렇게 씹어먹는 힘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좀 되시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발치 교정 자체가 입을 들어가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고 얼굴을 갸름하게 하거나 살을 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얼굴에 V라인을 원하신다. 이렇다면 전문가랑 좀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외모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치아라든지 이런 뼈 같은 부분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는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송창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과의사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 교정을 그래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어떤 치아를 빼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어떤 치아를 빼는 게 좋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실은 치아 교정을 할 때 발치를 한다. 실은 요즘에는 이가 없는 시대에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생리를 빼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를 가지런하게 필 때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삐뚤삐뚤한 치아 자체를 뺀다거나 실은 뻐드렁니가 가장 많은 송곳니를 빼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치아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앞니는 심미적인 기능, 송곳니는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힘을 받아주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금니는 사랑니를 제외하더라도 4개의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들은 갈아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갈아먹는 역할을 하는 어금니의 그 기능 중에 대부분의 90% 이상을 제1 대구치, 제2 대구치 큰 어금니들이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작은 어금니들은 갈아먹는 역할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발치는 되도록 이런 치아들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치아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돼 있거나 이미 발치가 된 상태에서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서는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되도록이면 이미 빼져 있는 치아나 이미 심각하게 손상돼 있는 치아를 발치 공간으로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에 필요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 치료를 피할 수 있어도 더욱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의 어떤 그 치료 기간 차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이제 발치 교정, 비발치 교정이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을 많이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를 빼서 교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상, 비발치 경우에 1년에서 1년 반이고요. 비발치의 경우에서는 이거보다 1년 이상 더 증가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비발치 교정이 확실히 좀 기간은 좀 짧긴 한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급속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교정하는 방법들도 있나요? 아, 네. 일단 대부분 환자분들이 교정을 선택하실 때 가장 이제 꺼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몇 년씩이나 장치를 붙이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속 교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급속 교정이라는 교정 자체의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정 치료 방법에 치료 기간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조합시켜서 치료를 하는 거를 일반적인 급속 교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할 때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을 동반한 교정이 되겠습니다. 원리를 살펴보면 자료 화면처럼 골면에 살짝 이렇게 흠집을 내주는데요. 이 흠집 속으로 이 흠집을 치유시키기 위한 세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모여드는 세포들은 실질적으로 치아가 이동되는 데 필요한 세포들이랑 동일한 세포이기 때문에 치아 이동을 위한 세포가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치아 이동이 좀 빨라지는 이런 효과를 이제 급속 촉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빼는 것보다는 빼지 않는 게 교정 치료 기간이 좀 단축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를 안 빼는 쪽으로 조금 더 하는 게 낫겠죠. 또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장치인데요. 물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으시지만 기본 원리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티오리라는 이론을 적용시킨 장치입니다. 보시면은 미세한 진동을 줘서 미세한 진동 자체가 국소적으로 세포 활성도를 되게 높여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아 이동에 필요한 세포들의 활성을 높여주면서 치아 교정이 좀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 중에 자가결착 브라켓 장치가 있는데요. 자가결착 계열 브라켓 장치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이제 마찰력을 줄여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이란 게 레일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건데 아무래도 미끄러지는 마찰력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잘 미끄러져서 교정이 조금 단축되고 또 이 자가결착 계열 브라켓 자체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반드시 이를 뺐어야 됐던 케이스조차도 이를 되도록 안 빼는 비발치 교정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가 좀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송창호 원장님께서 급속 발치 교정 중에 자가결착 브라켓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렇게 치아 교정 장치를 저희가 브라켓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브라켓 종류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 만한 이런 브라켓들이 있죠? 네, 일단은 이제 브라켓이나 장치 종류에 따라서 교정 치료 종류가 또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장치가 이
협측 교정 장치입니다. 협측 교정 장치는 장치 자체를 바깥쪽으로 붙이는 건데 흔히들 이제 메탈, 세라믹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이 장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정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고요.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 골격적인 문제나 조금 어려운 문제를 동반한 교정에서는 되도록이면 협측 교정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설측 교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설측 교정은 이제 환자분들이 교정 치료 자체 장치를 선택할 때 협측 교정 자체가 밖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 자체를 이제 안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좋은 장점은 밖에서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인 효과가 아주 크죠. 대신에 장치 자체가 이제 설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혀의 이물감이라든지 아니면 발음이나 연화에 조금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자료 화면처럼 이 투명 교정 장치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투명 교정 장치는 브라켓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장치 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장점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치 교정이라든지 골격적인 결함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장치 교정을 사용하는 데 조금 제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 치아에 맞는 칫솔을 어떻게 고를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박 원장님은 칫솔 어떻게 골라요? 저는 이제 치아 상태에 따라서 많이 고르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잇몸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안 좋아요? 네, 잇몸 좀 안 좋아요. 양치를 어릴 때 안 해서.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조금 빳빳한 빳빳한 거? 잇몸이 안 좋은데 빳빳한 거? 치석이 잘 써요. 치석 너무 제거하려고? 잘 써요. 네,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 네네. 그리고 제가 칫솔이 사실은 다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닦을 때 여러 개를 쓴다고? 네네. 한 오. 2개, 3개 정도 써요. 역시 치과 의사구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기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칫솔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잇몸이 약한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약간 이 굴곡이 있는 칫솔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빡빡빡빡 닦기보다는 그 굴곡으로 살짝 이렇게 닦아주는 거. 또 이제 약간의 미세모 칫솔이 좋은데 네. 왜냐면 이제 잇몸이 약하면 어때 조금 시리잖아요. 네. 시린데 이제 너무 센 걸로 닦게 되면 이게 치아 마모가 좀 많이 되면서 더 시린 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잇몸 쪽도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퇴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양치질을 잘할 자신이 있다. 박 원장님처럼 양치질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치석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말 단단한 칫솔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저는 좀 미세모를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잇몸이 약하면서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간 사람들은 칫솔의 솔모 형태도 약간 빗살 모양의 형태가 또 좋다고 합니다. 이게 안쪽의 어금니나 치아 틈새까지도 좀 잘 닦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치가 많은 사람들은 혹시 어떤 칫솔 쓰는 게 좋겠어요? 충치가 많으니까 좀 빳빳한 거 써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충치가 많다는 거는 실은 유전적으로 치아가 잘 썩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 양치질을 할 때 구석구석 잘 안 닦이는 그러니까 이제 좀 빳빳한 거 쓰시면 아무래도 좀 제대로 닦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치아 교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치아 교정 하시는 분들 말고 이가 좀 삐뚤삐뚤해가지고 구석구석 안 닦이신 분들은 치아 솔모 자체가 약간 이렇게 물결 무늬가 쳐져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치아 사이사이 좀 겹쳐져 있는 부분도 좀 잘 닦이고 틈새도 잘 닦일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나는 뭐 잇몸도 건강하고 충치도 많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치아도 삐뚤삐뚤하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원장님은 뭘 추천하실 것 같나요? 나는 싼 거, 저렴한 거, 저렴한데 시중에서 좀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추천하고 싶어요. 원장님은요? 저는 미세모? 미세모? 미세모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중에 다 싸게 나와가지고 싸게 쓰고 빨리 버리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껴야 이제 부자가 되기는 하지만 칫솔을 아끼려고 해가지고 뭐 이거 한 1년씩 쓰시는 분들 막 칫솔 다 닳아져서 이게 칫솔인지 이게 아니면은 칫솔의 형태를 갖고 있는 플라스틱인지 모르는데 그걸로 이게 닦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 이게 이제 분노의 양치질이 네, 이게 스트레스 그쵸. 많이 풀리니까.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 푸시는 건 참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칫솔을 항상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 주기가 2달에서 3달 사이에 꼭 하나씩 새로 맞아요. 하는 게 무엇보다 잇몸이나 치아 건강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이거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칫솔 다양한 것 중에 우리한테 뭐가 맞나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어머님? 아, 좀 부끄럽네요. 네, 앞으로 더 재밌는 또 유용한 정보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 브라운. 어떻게 칫솔을 본인은 고르고 계십니까? 아, 저는 이제 치아가 너무 부끄러워. 잠깐만. 한 번만 더. 원테이크 한 번 더. 네. 네, 제가 미생물 추천드리는 거 있으니까.